하워드 막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순 없지만 대비할 수는 있다라고요. 지금 당장 5일 뒤에 일본이 비트코인을 무너뜨린다. 관련 공포가 시장을 덮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여기서 진짜로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는 일본은행의 결정 그 자체가 아니라요. 그 결정에 흔들리는 나의 무방비 상태일 겁니다. 지금 엔화라는 거대한 파도가 전 세계 자산의 물길을 바꾸려는 변곡점의 정중앙에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공포에 질려가지고 눈을 감을 때가 아니라요. 이 파도의 높이가 아니라 파도의 방향성을 읽으시고 내 자산의 닻을 점검하셔야 될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예측은 신의 영역이지만 대응은 우리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한 공포를 넘어가지고 이런 파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냉정한 생존의 설계를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이 5일 안에 비트코인을 폭락시킬 거라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이 진짜로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일본이 비트코인을 조작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본이 움직이면은 전 세계 돈의 흐름이 갑자기 불편해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는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에 잡혀 있습니다.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질문은 하나예요. 이 금리 한번 올리는 게 왜 비트코인까지 흔들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는 뉴스가 아니라 구조의 이야기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 돈도 물건처럼 가격이 있죠. 그 가격이 바로 금리인 거고, 그런데 여기서 일본은 특별합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돈을 공급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본 엔화를 아주 낮은 비용으로 빌리고 또 그 돈으로 더 수익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미국 주식, 미국 채권, 그리고 암호화폐 같은 위험자산들까지 흔히 말하는 엔화 캐리 트레이드라는 구조인데요. 이런 구조가 왜 위험하냐? 평소에는 티가 안 나요. 근데 엔화가 약하고 금리가 낮으면은 빌려서 투자하는 게 편하겠죠. 그런데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하고 동시에 엔화가 강세를 띠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부터 상황이 뒤집힌다라는 거예요. 빌린 엔화가 언젠가 갚아야 되는 거고 엔화가 강해지면 갚는 비용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시장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뭘 할까요? 들고 있던 위험자산을 전부 다 팔아치워가지고 현금을 만들고 그 현금을 다시 엔화를 다시 사가지고 갚아버립니다. 이런 과정에서 위험자산이 눌릴 수밖에 없다는 거고, 비트코인은 그 위험자산 바스켓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일본은행이 비트코인을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거. 엔화라는 조달 통화의 조건이 바뀌면서 이 전 세계 레버리지가 한꺼번에 불편해지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봤을 때 또 이런 반론이 나오죠. 그러면 다들 이미 알고 있으실 거예요. 이미 선반영된 거 아닌가요? 이런 식의 질문들. 정답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진짜 변수는요. 일본은행에서 이 금리를 올리느냐 마느냐 정도가 아니라 어떤 톤으로 말을 해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금리 한 번 올리고 끝, 이게 아니라요. 앞으로도 계속 올릴 수 있다. 이런 확신인데 한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은 깜짝 이벤트겠죠. 하지만 이게 경로 자체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채권 시장입니다. 일본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일본의 돈이 굳이 해외로 나갈 이유가 줄어들겠죠. 그 말인즉슨 해외 채권, 주식 쪽에 들어가 있던 자금들이 일부 되돌아갈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흐름들이 커진다? 그럼 미국 금리가 불편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전 세계 위험자산의 할인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주식도 힘들고 암호화폐도 힘들어집니다. 이건 단기 뉴스가 아니라 금융 조건이 조여지는 방향성이라는 거고, 그런데 지금 시장은 어떻습니까? 이미 예민한 상황이죠. 최근 로이터 보도에서도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아래로 내려오고 또 위험자산 심리가 흔들리는 모습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즉 현재 시장이 평소처럼 여유로운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고, 이럴 때는 작은 충격이 큰 진폭으로 번진다라는 거, 이런 진폭을 키우는 게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암호화폐는 현물만 움직이는 시장이 아닙니다. 선물과 옵션이 훨씬 더 큰 파도를 만들 때가 많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높아지면 가격이 조금만 움직여도 강제 청산이 발생을 하고, 강제 청산이 발생하면 시장가 매도가 쏟아지고 그 매도가 다시 가격을 밀고 또 청산이 생깁니다. 이런 도미노가 폭락처럼 보이는 장면을 만든다는 건데요. 그래서 어떤 이벤트든지 간에 레버리지가 쌓여 있으면 훨씬 더 위험해진다는 거. 오늘 시장 심리를 보면 그 분위기가 드러납니다. 얼터네이티브 기준으로 공포 탐욕 지수가 21로서 극단적인 공포까지 내려왔는데요. 이 공포가 깊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개는 사람들이 이미 겁을 먹고 현재 포지션을 줄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또 다른 하나는 현재 남아있는 레버리지가 여기서 한 번만 더 흔들리면은 쉽게 무너지면서 청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구조겠죠. 이 두 가지가 현재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 방향성보다
진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 작년과 올해의 사례를 떠올리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흔한 착각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작년 3월 당시, 그리고 작년 7월 당시, 그리고 올해 1월 당시 일본이 움직였을 때마다 비트코인이 크게 빠졌다. 공교롭게도 역사적인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 3월에는 일본은행이 초완화 정책을 종료하는 큰 전환을 했었고, 작년 7월 달에는 정책 금리를 0.25%로 올렸고요. 올해 1월 달에는 다시 한번 0.5%로 올렸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 비트코인이 얼마나 며칠 동안 어느 기준으로 빠졌는지는 이 시장 전체 환경과 측정 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만으로 모든 걸 설명하면은 오늘의 판단이 오히려 흐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신사 채널에서 보는 관점은 단순합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은 비트코인이 무조건 폭락한다가 아니라 일본이 어떤 신호를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레버리지가 어느 쪽으로 먼저 무너지느냐가 갈린다라는 거. 이 가능한 그림은 총 3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본은행이 인상을 하면서 또 동시에 더 갈 수도 있다. 이런 톤을 강하게 주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엔화가 강해지고 위험자산은 더 방어적으로 변화하겠죠. 비트코인도 압박을 받고 알트코인은 더 크게 흔들릴 가능성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상은 하되 속도 조절을 강조하는 경우, 이때 시장은 이미 알고 있던 이벤트로 정리를 하면서 한번 흔들리고 나서 오히려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포감이 이미 높기 때문에 충격이 생각보다 작으면요, 이 숏이 먼저 접히는 장면도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결입니다. 이런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안도 랠리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동결이 끝이 아니라 연기로 읽히게 되면은 다시 한번 긴장감이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즉 동결이 해답이 아니라요, 또 다른 불확실성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하이퍼 리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즘 시장 커뮤니티에서 하이퍼 리퀴드에서 큰 롱 포지션이 잡혀있고 지금은 평가 손실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은 쉽게 결론을 냅니다. 내부자가 롱이니까 곧 반등이다라거나, 혹은 저 롱 포지션 청산 나와가지고 앞으로 더 빠질 거다라거나. 근데 둘 다 위험해요. 이 큰 포지션은요, 보통 한 가지 거래소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숏으로 해지할 수도 있는 거고, 옵션으로 보험을 들어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포지션들은 전체 전략의 그냥 일부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아는 정보로 이렇게 남의 포지션을 신호로 삼는 이런 섣부른 판단을 하는 순간 내 판단은 남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이퍼 리퀴드 관련해가지고는 일단 속지 마세요.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장 좋은 건요, 선물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업비트 빗썸 위주로 현물 매매하시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중요한 거는 아주 현실적인 기준점이겠죠. 이번 주처럼 이벤트가 있는 주에는 가격이 위아래로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전제를 먼저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폭을 정하시면서 그 안에서만 포지션을 운영하셔야 돼요. 레버리지가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방향을 맞추면은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회복할 시간 자체를 아예 빼앗겨버리는 청산을 당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지금은 공포 구간입니다. 이런 공포 구간에서 흔히 나오는 장면은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닥을 기다리다가 한 번 더 내려오면은 공포에 던져버리고 정말 귀신같이 내 모니터를 보고 있는 것처럼 반대로 또 튑니다. 또 반대로 사람들은 안도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엔화가 튀거나 금리가 튀거나 어떤 이유로 또다시 던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핵심은요, 예언이 아니라 설계예요. 내가 어떤 가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먼저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XRP는 시장에서 위험자산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엔화 강세, 유동성 축소 같은 흐름이 오면은 비트코인보다 더 크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냉정한 현실인 거고, 근데 중장기 구조를 보면은 시장은 점점 더 규제 안에서 돌아가는 디지털 자산 레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RWA 토크나 은행 인프라, 현대와 같은 이런 흐름들이 커질수록 중요한 거는 속도랑 정산, 그리고 유동성입니다. XRP는 이런 지점에서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다만 이런 구조적인 이야기가 단기 가격을 지켜준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단기는 유동성이 결정을 하고요. 중기는 채택과 구조가 방향성을 만들고, 일본이 5일 안에 비트코인을 폭락시킨다는 말은 절대로 과장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시장에서 힘을 가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일본은 금리를 올리는 국가가 아니죠. 전 세계 레버리지의 조달 통화를 움직이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 조달 통화가 불편해지는 순간 비트코인은 그 구조의 한가운데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번의 핵심은 결국에 일본은행이 아니라
엔화랑 레버리지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건요.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그 뉴스가 레버리지랑 환율을 통해서 어떤 강제적인 행동을 만들어낼지, 그리고 그 강제 행동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이것만 파악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시장은 하루하루의 등락이 아니라 상승과 하락이 이어져 만들어지는 하나의 큰 흐름이라는 점, 이 시장을 바라보실 때 매번 하락이 나올 때마다 스트레스부터 받고 누군가를 탓하거나 상황을 원망하고 리플 언제 오르나 이건 최악이다 이런 생각만 하시게 되면은 정작 가장 중요한 구간에서는 냉정한 판단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흐름이 반복되다 보면은 결국에 바닥에 가까운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게 되고, 정말 이상하게도 내가 팔면 올라가고 사면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경험들 여러 번 겪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눈이 나빠서라기보다는요, 이 대부분 투자 심리에 끌려다니는 매매의 결과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이런 구조를 아주 단순하게 보면은 정답은 생각보다 명확해요. 시장이 안 좋을 때 사고, 시장이 좋아졌다고 느껴질 때는 파는 거. 이것만 지키셔도 지금의 시장도 역시 충분한 기회의 구간으로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더 상승할 것 같다는 욕심 때문에 팔아야 할 때 팔지 못하는 매매, 그리고 더 하락할까봐 불안해서 버텨야 될 구간에서 던져버리는 매매들, 이 두 가지만 반복해서 피할 수 있어도 매매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말씀 드려요. 많은 분들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XRP 같은 경우도요. 10,000원, 30,000원 오른다 관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중간에 분할 익절을 통해서 10,000원까지 갈 수 있는 현금 비중이라는 연료를 잘 확보해야 되는 걸 핵심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방에서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적당 단기 고점과 저점을 활용해서 현실적인 원칙 매매를 살려나가는 이유이기도 해요. 제일 중요한 팔아야 내 돈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리플 단기 종합방, 종합브리핑방 입장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현물 매매로서만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만 신청해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요. 결국에 시장을 이긴다라는 거, 완벽한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한 발짝 뒤에서 바라보는 힘이 중요한 거고, 그 힘을 가진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게 되실 겁니다. 이 시장은 오늘도 흔들리지만요, 흔들리지 않는 쪽이 항상 기회를 가져간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이런 흐름들 실제로 매수 매도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실전용 기준표도 함께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들 방향성이죠. 제가 정리한 기준표는 그 방향 안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지점을 알려주는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고, 혼자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실 수 있을 겁니다.